댓글에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최대한 이제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화를 해드린다고 해놓고서는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제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저는 그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가 서로 동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탈해서 경제를 돌릴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붕괴되면 그쪽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막 털어서 자금을 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더욱 동조 현상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켄 피셔라고 하는 분이 쓴 기고문에 대한 내용인데, 이 켄 피셔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장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 피셔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SR이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어내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책을 한 3권 정도 읽었습니다. 80년대 썼던 거, 90년대, 2000년대도 쓰셨던 거, 하여튼 3권 정도를 읽었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여기 기고를 쓴 거 보면은,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부려야 한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라 이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하락 장세의 저점은 V자 형태이거나 W자 또는 삐뚤어진 W자로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저점이 어떤 형태를 보이든 패닉 상황이 끝나면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주가가 놀랄 만큼 상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무서워서 난리치고 있을 때 주식 사고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직전에 우리가 확 떨어졌을 때, 이때가 확 붕괴됐을 이때가 저점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패닉 상태에 빠졌었느냐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카라 이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일단은 패닉은 아닌지는 지금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뭘 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상태가 패닉일 때예요. 이 상태가 보시면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머리를 들고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 반등이 미비하죠. 그리고 또 내려가요. 쌍바닥,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갔죠.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도. 그런데 올라갔는데 올라간 정도가 극히 미비해요. 그랬다 더 깊게 한 번 더 내려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떨어졌더니 우리나라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죠. 이거는 절대로 바닥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패닉 상태에 안 가 있어요. 패닉이라는 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떠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패닉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당연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는 지금 있는 이 고점, 지금 찍은 것보다는 더 올라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W자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W가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얘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한번 더 곤두박질 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건 얘가 이 지금 찍은 게 이 시점이냐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경기 수축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경기 수축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최악이 있거든요. 그 최악이 뭐냐면 재고가 완전히 조정을 끝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신용 팽창이 완전히 꺼져줘야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사실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팽창이 꺼지면서 자산 가격이 충분히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용융자 잔고를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충분히 빠지지 않았어요. 신용 버블이.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지표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 빠지는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악이라고 경험한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때보다 최악이었던 게 뭐냐면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케이스고, 그리고 락다운을 하면서 소비를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내려온 걸 이제 경험했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무엇인가가 진행될 것이냐. 그런데 무엇인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파우치 소장이 나와서 백신을 일상만 통과하면 찍어대기 시작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수억 개, 이제 트럼프가 3억 개를 얘기하는데 3억 개만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잖아요. 그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백신을 다 맞출 수 있는 수준 정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의학자라면 사실 치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작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백신을 맞았는데 그 중에 1%만 부작용이 발생하면 3억 인구를 한테 주사를 놨는데 300만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부작용을 겪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분도 이제 정치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 대처를 잘못하는 것 때문에 지지율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11월 그 선거에서 다시 재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연임을 하려면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이분이 그것에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말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저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300만이 넘는 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가 중국의 코로나 사태에 책임을 물기 위해서 그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주식이 확 밀려 내려갔거든요. 미국 사람들 참 대통령 잘 뽑아놨습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오로지 재임에만 지금 관련이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경제를 오픈한 것도 재임의 생각이 있는 거고. 상당히 안 좋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결과가 참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를 또 슬그머니 뒤로 빼겠지만 지지율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보복 관세를 진짜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화두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는 중요한 화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이 4조 이게 사채가 급증했거든요. 미국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했는데 여기 보시면 보잉이요, 트리플 B 마이너이기 때문에 그 투기등급선지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사채를 지금 발행했고요. 여기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연준이 채권의 최후 매수자로 나선 것 때문에 안도감을 주면서 이 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하고 그 사채가 다 중앙은행에서 다 사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안전할 거야, 시장 별 문제 없을 거야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사재 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월가가 고위험 구조증권이라고 이제 뉴스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뭉칫돈의 수익률이 목마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오토론이에요. 보시면 오토론, 그러니까 자동차 빌릴 때 뭔가 대출 받아서 자동차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관련된 그 오토론을 유동화증권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200억 달러 규모의 구조화증권을 운영하는 코닝은 최근 관련 상품의 수요가 폭발적인 게 놀라운 거다. 이게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고위험 증권의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부실화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투자를 연준이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연초에 발행된 서브프라임 비율량 오토론이 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BS가 이렇게 이제 부실화될 수 있는 규모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월간 후폭풍을 경고하고 있는데 최근 5주 사이 2,6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시식 사태와 팬데믹 충격에 따른 소득의 위기가 맞물리면서 개인 파산 리스크가 크게 고조되고 있고 구조화 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동원된 오토론, 리스채권 이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발생한 거냐면 대출을 못 갚는 서프라임 비유량 대출자들의 그 채권을 담보로 한 모기지 그 ABS를 CDO로 뭉쳐서 했는데 그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에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그 단계를 그대로 밟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용이 팽창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연준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계속 채권을 뭔가 사주겠다고. 과연 연준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 버블이 터진다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미국이 실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개인들이 그 카드 급한 마음에 이제 일단 카드 대출을 해서 자금을 썼는데 그걸 상환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건데 이 데이터는요, 작년 4분기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보는 여기 없거든요. 그런데 이 노란 거는 상업하고 그 다음에 그 공업 쪽에 은행 대출해준 거에 대한 그 연체율이 올라간 연체율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미 올라가고 있었고요, 추세가. 이거는 개인들의 그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건 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 이외에, 그러니까 요거는 신용카드 이외에 다른 개인들의 대출, 이것도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 개인 대출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개인 그 소비자 대출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연방주택청인데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30일에서 60일 사이의 연체율이 사실 작년 2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90일 이상의 연체는 상승하지 않고 횡보를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심각한 연체 퍼센테이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압류된 거 하고요, 파산한 상황에 있는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하면 그 심각한 그 연체 비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조차도 사실 작년에 이미 약간 뉘앙스들이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계소비 쪽도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사실 정점에 도달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패턴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좋게 움직여주면서 끌고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하는 패턴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확 뭔가 상황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제 개인 파산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만 26만 개를 닫았다고 이제 글로벌 비즈가 말하는데,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 소매업체가 26만 3천 개가 문을 닫았는데, 이 작은 가게들이 언제 다시 문을 열지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우리 문을 강제로 닫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다니질 않으니까 이 BEP,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팔아야 고용이 유지되고 이익이 남고 월세도 내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얘가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도태돼서 문을 닫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확연하게 뭔가 문을 연다 하더라도 사람이 과거처럼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 한 거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업의 줄도산, 이거 뉴스핀 기사인데, 미국이 줄도산 기업의 로펌은 아주 행복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한가 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27일 현재 신용평가사 스탠드앤푸어스의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된 미국 회사채 물량이 17일 기준 640억 달러인데, 여기서 선택적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회사채를 발행 기업이 한 건 이상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상환하는 거죠. 그 여기 밑에 보면 월가의 선택적 디폴트 물량이 앞으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3,400억 달러까지 급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다 하더라도 부실채권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의 수준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상황이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우리가 얘가 저점이라고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오픈하고 나면 뭔가 상황이 확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근데 가장 많이 빨리 수습됐고 오픈이 긴 데가 중국인데, 중국에 지금 이제 PMI 지수가 나왔거든요. PMI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확 2월 달에 쪼그라들었죠. 완전히 위축됐다가 3월 달에서 살짝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4월 달에 들어서 얘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확 줄었어요. 이게 제조업에서 확 이건 심리를 묻는 거거든요. 심리 중에 반이 넘는 수가 좋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확 위축됐다가 막아놓으니까 풀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생각보다는 미비한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보면 이건 칵신에서 나온 이제 중국인데, 이건 약간 중소기업 쪽이 더 많이 반영된 겁니다, 위에보다. 근데 이거 보시면 확 2월달에 줄어들었다가 살짝 좋아지는 것처럼 넘어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큰 애들은 모르겠지만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거는 이제 서비스 산업 업종이거든요. 서비스 업종이 확 위축됐다가 긍정적으로 다시 넘어갔는데 약간 더 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걸 왜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과반이 저축을 늘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아니고 보복 저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 이게 저축률이거든요. 2월 달에 이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3월 달에 2월 달에 8%던 저축률이 3월 달에 13%로 급등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는 이제 안 올렸는데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집을 세 채를 모기지로 가지고 해서 사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택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주택을 샀겠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버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임대료 같은 걸로 모기지를 상환하고 이렇게 계속했는데, 문제가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유입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부분에도 충격을 받으면서 월세,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다 내고 나면 그 자기가 생활할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맨날 수천 달러의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도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한계점에 몰리면 첫 번째,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겠죠. 매각이 안 되면 연체를 유발하겠죠. 연체를 유발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 수축 국면은 누적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가 한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심리에 맞춰서 소비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확장 국면이 계속 한번 터닝하고 나면 그 심리 활동이 작동되고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서 좀 더 강화되는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축이 되면 반대예요, 완전히. 어느 순간에 심리적으로 확 수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확 수축됐던 게 완전히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기 전까지는 그 수축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그게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 소비 위축된 게 결과적으로 기업의 여파가 미쳐져서 이미 보셨지만 재고가 계속 떨어지기 전까지 가동률을 계속 낮추게 되고, 가동률이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실업을 계속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게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고평가 배수 논란에 빠지게 되고, 물론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시장에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익의 미래가 밝지 않으니까 주식을 처분하면서 나오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신용 팽창이 싹 꺼져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신용을 대규모로 해서 주식시장에 막 자금을 넣었던 애들이 다 후퇴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다 거쳐지고 나야 그 바닥점에 이제 캠피셔가 말했던 패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 패닉이. 그럼 지금이 패닉이냐? 전 지금 절대 패닉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6조 8천억까지인가 그 신용융자 잔고가 빠졌다가 10조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개미들이 난립니다, 아주.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 뉴스 보도를 잘 보다 보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리를 세게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과거하고 없었던 초유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하게 반등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패닉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적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안 좋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이런 누적 작용들, 심리적인 작용들이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들, 그 다음에 현상들, 뭐 개인 파산, 기업 파산, 그게 채권 시장에 야기를 하고, 그 채권 시장이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 금융시장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게 이제 은행으로 파산으로 연결되고, 이런 단계적 과정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깐 올랐다 내렸다, 몇 주에 올랐다 내렸다, 뭐 한 2, 3개월 만에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절대로 기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뉴스 보도도 있지만 항상 보실 때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생각하셔야 되지, 추세에 대한 움직임 안에 있는 변동성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건, 얘가 한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계속 못 올라가요. 그럴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이 뒤집힐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심리가 확 뒤집힐 수 있는 어떤 조짐들이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